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교 홍준입니다. 제가 말씀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희중 교수님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저는 단순하게 DMZ, 독일에서 DMZ 갖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DMZ뿐만이 아니라 독일 1989년 9월 25일 날인가 독일에 떨어졌는데 그 뒤에 3일 뒤에 베를린 장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주제를 갖고 학위 논문을 쓰러 갔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크게 열려갖고 독일의 이 분단 상황과 우리의 분단 상황 비교하면서 이제 좀 학위 논문을 썼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많은 것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들은 대체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작업했던 것들, 또 논문 쓰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썼던 논문들에도 있던 자료들, 이런 것들, 이번에 공간지에도 2번에 걸쳐서 저널에 냈는데 거기에 실린 자료들도 있고 해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찾으실 때 우리 김희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올린 자료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는 있지만 그 뒤 배경을 알면 이게 더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먼저는 저는 단순하게 발표 내용은 이것입니다. DMZ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는 길, 그리고 걸어갈 길. 이제 뭐 question and answer는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DMZ를 보시면 어느 걸로 포인트라고 DMZ는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점점 협정 체결이 되어서 형성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면으로 여기에 보시면 38도 상에서 그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도 상에서 그것이 그어지면서도 전쟁이 계속 이어졌었고 한편에서는 좀 더 올라갔었고요. 이 서쪽에서는 개성시가 있는데 협상을 통과하고 이 남한 쪽에다가 서울과 개성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성 밑에서 DMZ 선이 그어졌습니다. 평양, 개성, 서울은 예를 들자면 뭐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전쟁 중에 개성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상의 DMZ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이 DMZ가 그어지고 양쪽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총 4km 형성됩니다. 이것이 꼭 2km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면서 그 진지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뭐 어떤 데는 북한과의 거리가 약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거리들. 남쪽에는 그리고 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만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해서 약 15km 이내에 민간인 통제선이 형성되어 왔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미통선의 범위를 5km 이내로 줄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이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북한에도 약 20km 정도 이른 곳에 외국인 여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미 북한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이 20km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자유대여항 못한다 하는 걸로서 통제선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DMZ 우리가 거기 많이 빼주거든요. DMZ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분단 이전에는 여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도로와 철도들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제일 쉽게는 이쪽이 경의선 구간이고요. 이쪽이 경원선 구간이고요. 이것이 이제 강원 금강선 구간이고 이것이 동해선 구간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그리고 또 철도 4개 노선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끊어진 상태로 남아있고요. 대표적인, DMZ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시설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요쪽 지역들, 이 지역, 이렇게 한 3군데를 찍습니다. 근데 DMZ가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일하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했었던 곳이 한 군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판문점이라는 곳. 판문점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문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통일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갖고 짓습니다. 얘들은 아주 메모리하게 지었었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왜소했었는데, 나중에 이 건물을 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가고 더 확대해서 크게 짓습니다. 또 원래 회관이 열리던 장소는 이런 조그만 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면, 이 건물들을 보면 배치가 이게 아까 말했던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이고 요 앞에 있는 요 파란 이 회담 장소들, 만남의 장소들이 요 앞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판문각이라는 북측의 건물이고요. 여기가 자유의 집, 평화의 집, 이렇게 부르는 우리 남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면 브리지 오브 노 리턴이라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남아있고 그 표식이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이 요만큼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었었고요. 원래는 북한과, 그러니까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의 대표와 우리 측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유엔군이기 때문에 유엔 감시국의 요원들, 즉 말하자면 유엔 사령부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DMZ를 보면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볼 때 여기에는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자연생태와 환경이 잘 유지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50년대 이전만 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했다거나 아니면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별로 조금씩만 나눠서 본다면 이 해양 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로 나눠지는데, 이 등고선 형태로 따라서 본다든지 아니면 지형적인 토포그래피를 놓고 보면 인천 쪽에서는 한강하고 해안사고 습지갯벌들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이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 한강, 여기서 나오는, 서울에서 나오는
한강과 마주해서 이 뭡니까 황해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철새 도래지나 습지나 추평도 장단습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일단 산악지형이고 여기서부터 고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임진강 주변으로 해서 평야지대의 철새 도래지, 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뭐 철원 고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을 거고요. 또 이제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3등분해서 구별을 해서 좀 본다면 서부 하구 지역은 뭐 교동도인데 교통도를 잘못 썼네요. 교동도 일원에서 김포까지 한강하고 임진강 입구에서 문산까지의 임진강하고 그리고 북한 예성강 입구 그래서 예성강이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나오고요.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 비행세를 거쳐서 요 한강하구 쪽으로 나오고요. 또 여기 한강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 서부 하구 지역 이 습지와 저습지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중부 평야 지역과 구릉 지역인데 이 뭐 철원 평야나 판문점 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으로 가면 이제 이 북한강 수계의 상류 지역인데 북한강이 흘러갑니다. 상류 지역으로 금강산, 비무장지대, 설악산 축이 같이 이어지는 산악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양구라는 곳, 이게 양구군인데요. 이 양구에 가면 펀치볼이라고 있습니다. 펀치볼은 조금 제가 여기 밖에 우리 이걸 기획한 신 기자님이 저한테 사진을 크게 키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좀 더 키웠어야 했는데 펀치볼 우리 미식 축하하면 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볼처럼 형성됐다고 해서 미군들이 붙인 펀치볼입니다. 여기는 또 화산 지형인데 산으로 다 둘러싸였는데 여기만 온폭포에 있고 여기에 양구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독특한 자연환경들을 그 지역마다 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유사한데요. 이제 핵심 보전권역, 생태 환경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세 곳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 보통 보면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될지 특히 보전돼야 될 지역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예를 들자면 야생 동식물들 또 자연생태계 뭐 임진강에 예를 들어서 임진강 이 연천이나 이 연천에 있는 주상절리 적덕주상절리 같은 것들 또 한탄강에 있는 적덕주상절리 같은 것들은 가보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정도의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훼손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자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자연이 있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 독특하게 DMZ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쪽에 있는 기정동 마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이 있기 전에 이 반대쪽 개성공단 쪽에서 남한을 바라본 겁니다. 여기는 대성동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마을이고요. 북한에 속한 건 기정동 마을. 둘이 깃발을 인공기와 태극기를 꽂아둔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남북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경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항상 남과 북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 경쟁을 합니다. 체제의 선전과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역대입니다. 같이 처음에 경쟁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까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요, 지금 멀리 보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국기를 받아놨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가 무조건 경쟁만 하고 극한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 모든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 어떤 순간에 타협점을 찾습니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그 극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정한 건 그래 너희들은 높이 올라가라. 대신에 우리는 넓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때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JSA라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판문점에서 계속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때의 마을로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쟁 기간에도 유일하게 거의 보존되고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 요 위에 있는 말하자면 개성의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한옥마을 이 지역은 계속 보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저희는 체제 선전을 했었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에는 아무도 안 산다 라고 또 거꾸로 체제 선전을 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DMZ가 걸어온 길 중에 그러면 DMZ가 걸어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은 뭐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 DMZ의 역사 문화죠. 역사라 그러면 아까 자연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국은 이런 역사들만이 지금 무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강원도 고성에 가면 비무산 지대 내에 북한 쪽에 있는 경계 초소입니다. 이건 남한 쪽에서 요걸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DMZ로 들어가는 거고요. 북한에서는 메모리얼하게 지어놨습니다. 산이. 그래서 남북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도 내가 북한에 있나 남한에 있나를 구별하시는 거는 내가 나무 없는 데 있구나 그러면 북한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시면 잘못 가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사실 되게 씁쓸한 겁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환경, 아까 자연환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이 뭐 여러 가지 자연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걸 한번 보십시다. 야생에 사는 멧돼지죠. 근데 이 멧돼지가 지뢰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DMZ 내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자연환경이 뛰어나게 잘 유지되고 있다, 보존하기 위한 보존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지뢰 속에서 뛰어노는 멧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뢰가 아직도 100만 발 이상이 묻혀져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갑자기 뻥뻥뻥뻥 하고 터집니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지뢰가 터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지뢰가 폭발되는,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200만 발, 100만 발 이상이 묻혀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거의 지뢰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군인은 그 생명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DMZ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역사 문화는 슬픈 역사입니다만 우리한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 그 땅굴들이 알려진 땅굴만 4개고 아마 그 미 해병대가 발간한 1997년에 발간한 북한 핸드북에 따르면 남침용 땅굴은 약 20여 개가 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 외에 밝혀지지 않은 것도 그렇게 많은 거다 합니다. 그 외에 방치된 역사문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노동당사 건물 외벽만 남았고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철원에 있습니다. 요즘 8번이 철원이겠죠? 월정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승일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이 남한이 만든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지금은 이것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 자원인가면 또 뭐가 하냐면 이 전망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전등 행사를 하면서 북한의 통일을 종교인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문화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50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기관사 한준기 씨가 황해도 한포역에서 개성역을 거쳐서 밤 10시경에 장단역에 도착한 기차의 화차 모습입니다. 오면서도 계속 총탄을 맞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폭격을 당해서 이렇게 폐차가 됐습니다. 이걸 복원해놨습니다. 동일한 크기로. 그러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에 대한 것, 뭐 natural preservation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발굴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궁예도성입니다. 이것이 철원에 가면 여기가 DMZ가 지나가는 그 중심 군사분계선이고요. 그 군사분계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궁예도성 자리가 이렇게 고지도에 그 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 놈들이 또 어떻게 했냐? 이게 경원선 가는 그 경원선의 옛날 선형 모습인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궁궐을 훼손시키면서 경원선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역사가 단순히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서만 빚어진 것이 아니라 묻혀져 버린 역사를 그 전에 이미 일제의 만행에 의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 DMZ가 이제 어떻게 걸어오고 있나 보면 이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성공단입니다. 2000년 8월 개발 합의 체결후에 2004년 12월 15일에 첫 제품이 생산됩니다. 뭐 개성공단의 면적 등등등등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성공단의 전경인데요. 이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둔 이 건물이 개성공단 종합 안내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누가 지었냐면 북한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 중에 제일 높게 지었습니다. 이거죠. 제일 최신식으로 지어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높이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체제를 가장 우월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증거로 금강산 관광특구가 열리고요.
또 98년에 크루즈선 금강호가 척추랑을 해서 육로관광이 시작됩니다. 그 육로관광을 통해서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가 열려지고요. 길이 열려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경의선의 복원이랑 도라산역을 개통하는 겁니다. 요 맨 마지막에 풍문역, 이건 이제 북한이고 공동역, 소라역, 개성역까지 이어지는데 과거에는 이 문산역까지만 다녔고 그 다음에 임진강역, 도라산역까지 가서 요 구간을 한번 가는데 다음에 나오고 6, 7년이 넘어버렸습니다. DMZ와 관련해서 이제는 2000년 이후에 21세기에 들어서서 계속 계획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남북교류및 통일조선 기반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할 것이냐를 기획하면서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공동어장을 개발하고, 여기 표시가 작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쪽에 있는 남북 공동어장을 개발하고 남북교류타운을 만들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구설하고 이 금강산 DMZ 평화생명마을을 복원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임진강이나 북한강을 수자원을 공동개발해서 같이 쓰도록 하는 이런 계획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경원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 플라자 이렇게 해서 서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영양 교류를 강화하자, 만나고 교류하자 하는 일들을 구상합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한 건데요. 경기도에는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여기서 경기도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의선을 연결하는 것과 대성공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DMZ를 따라서 국가자연 탐방로를 조성해서 가자 하는 것이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DMZ의 한강생태계 보전지역과 이 장단반도 등을 비롯한 이 지역의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초기 정부에서는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이 남북 간의 국민리에 왕래하던 것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지방정부에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제는 DMZ라고 부르지 말고 PLZ라고 부르자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Peace and Life Tourism Zone이라고 부르죠.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평화생명관광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의식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해양문화존, 남북도시문화존, 생태 및 자연존, 남북자연 휴양존 이렇게 그 존을 엮어서 남북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사고해보자 하는 것으로 바꾸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일부 관료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리 자체를 버팀업으로 바닥에서부터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 얘기해 둔 겁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계획들의 내용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DMZ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걸어갈까 하고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최근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DMZ 세계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그것이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의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뛰어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 후보지들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평화 생태공원의 개념적인 의미는 가운데 가장 중심지에는 기념물과 원형 야외극장을 둬서 이곳에서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사각형이든 동그라미든 삼각형이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제문화관, 또 관리사무소, 국제교류센터, 그리고 그 외곽에 또 전망대를 두고 또 이 외부의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DMZ의 북방 한계선이고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지뢰가 미린장 많이 묻혀 있어서 함부로 갈 수 없으니까 그 통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라우트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계평화공원을 이미 저는 2000년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잠시 일할 때 그때 같이 제안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단반도나 초평도, 그 당시에는 DMZ 완전 속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DMZ 약간 외부,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임진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는 사실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떨어져 있고, 이 임진강 하구 배후에 이 장단반도 이쪽과 초평도를 대상으로 볼 때 여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성공단과 대비돼서 도시발전 축의 핵심에 해당하는 지역의 한 부분에 양쪽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 급격히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곳을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생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DMZ를 더 확대해서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장단반도와 초평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평화생태공원의 모습은 말하자면 이것도 개념도입니다. 개념도에 불과하고 공간의 면적을 정확하게 말하진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장단반도의 내부에 완전히 이곳이 조류나 이런 곳에 어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탐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접근은 가능한 한 제한하자 해서 자연생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탐방하는 것도 이건 좀 다른 지역의 사례인데요.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생태 탐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외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생각하는 바가 제3땅굴이라는 곳 앞에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이 DMZ 전시관 이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가면 제3땅굴을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것은 철도입니다. 분단된 철도를 연결하자 하는 것과 지구가 쪼개져 있는데 지구를 우리 말하자면 남북이라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장소를 다시 합치자 하는 그런 형상으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모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영호 작가의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영호 작가, 저 아까 보니까 중고등학교 여기 동성중고등학교 그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시회를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봤습니다만 이분은 평화와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곳에만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하냐면 아무 곳에나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지역,
그곳에 메모리하게 사람은 한 요만 하고 그 외에 한 6, 7배 너무 오래 6, 7배 되는 그런 규모의 인사하면서 항상 같이 인사하는 이미지 메시지를 그리고 얼마나 달리고 싶다 했는데 마침내 달렸습니다. 2007년에 가는 모습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모습. 그 비전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저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모스크바를 지나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진도 미래에 저희가 나아갈 길 중에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이 사진이 세계 60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월호 참사도 있지만 이건 기쁨이 아니라 더 큰 슬픔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갔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여기 보시면 베를린 장벽이 62년에 설치되었는데 아무리 이념적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구경하고 싶어요. 넘어가서 놀고 싶어요. 이것이 독일의 현실이었고요. 독일에는 아까처럼 서독 쪽에는 뭡니까 지뢰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 건물은 동독의 베를린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1961년 9월 25일 날 베르나우 슈트라스라는 거리에서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분이 지금은 당시에 연세가 77살 된 분이 창문에서 매달려서 이 창문을 넘어간 이 건물은 동독이고요. 이 건물 이쪽은 서독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달려서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건물은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에 동독에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 10월 3일에 베를린 장벽에서 통일의 날을 기념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20년이 지난 이후 2009년 9월 노벰버 11월 11월 9일날 11월 9일이면 조금 날짜가 틀린데 이거 이상하네. 하여튼 2009년에 이게 상징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베를린에 있는 장벽을 통상화해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열어놨습니다. 열어놔서 세워놨다가 그것을 밀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다 엎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작가들이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고요.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혹시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이게 언어 사인입니다. 이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하셨지만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DMZ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매번 맨 처음 던지는 것이 이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의미를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엉뚱하게 제 그림 사진 들어가 있는 북조선의 여성이랑 같이 평양식당에서 만나서 사진 찍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나는 왜 그 여인이랑 만나서 20살짜리 여인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을까?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왜라는 의미를 갖고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